이제는 체중 잊어버리세요. 체중계 눈금으로 나 5kg 뺄래, 10kg 뺄래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효과를 극명하게 보셨나요? 다이어트 연구만 33년째 가장 신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탑 다이어트의 권위자 박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수많은 다이어트 그런 보조제 중에서 기적의 뭐 다이어트제라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오프라 윈프리, 킴 카사디안 뭐 이런 분들이 먹어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위고비. 간단하게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살을 빼게 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위고비라는 주사 약물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부작용으로 체중이 쭉쭉 빠지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또 확장이 된 건데, 이 위고비라는 약물은 우리 몸에서 그 분비되는 GLP-1이라는 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이거든요. 이 GLP-1은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고,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음식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가 나와야 이제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관에서 음식이 들어오네 하고 이 GLP-1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GLP-1이 분비가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를 자극을 시켜서 인슐린을 원활하게 분비하게 하고,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 가지고 음식물이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게 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에다가는 이제 포만감 신호를 좀 내려도 될 것 같아 라는 신호를 줘요. 그리고는 사라져요. 이게 GLP-1의 작동이에요. 그런데 이 위고비 전에 나왔던 삭센다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 약물이 반감기가, 정상적인 호르몬은 반감기가 2, 3분밖에 안 되는데 얘는 13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거예요. 위고비는 반감기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호르몬이 계속 있게 되면 어떻죠? 일단 배가 별로 안 고파. 배가 안 고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냥 음식 안 먹어도 돼라는 신호가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이 떨어지니까 뭘 먹어도 안 내려가.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음식은 늘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속이 메스메스거리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전체 이 약을 복용한 환자의 50%에서 나타나니까 꽤 흔한 부작용인데,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좀 메스메스거리고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처방해 주시고 계시나요? 저희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적의 약이기도 하지만 이 검을 장수가 칼을 휘두르느냐 아니면 백정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약을 현명하게 잘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몸무게가 뭐 140kg, 고도비만. 150kg 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릎의 부담도 훨씬 심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좀 짧고 빠르게 체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운동도 시키고 근육도 좀 키우고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또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탕 밀가루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 끊어보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손에 초콜릿이 쥐어져 있고,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내 뇌는 계속 끊임없이 얘를 찾아. 그럼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런 걸 찾게 되고 악순환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위고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생리적인 식욕뿐만이 아니라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쾌감을 주는 음식을 먹는 그 신호도 차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음주량도 좀 줄일 수 있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욕구도 줄여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짧게 그런 욕구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효과를 극명하게 보셨나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삭센다를 이제
환자들에게 병용해서 처방을 해봤는데 저는 싹센다에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고비는 병원에 찾아오면 내가 일주일에 한 한 번 번. 놔주면 일주일 동안은 그 효과가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직은 제가 위고비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들에게 같이 내 프로그램과 같이 병용을 했을 때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지금 느낌은 갖고 있어요. 가격 면에서 우리가 좀 다뤄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놀라운 가격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엄청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비싼데 사전에 좀 소금을 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이래. 네. 와, 그 정도 돈 내고 이거 맞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반값도 안 돼. 그러니까 싸게 느껴지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 주사입니다. 그 외에도 다이어트에 썼던 돈들을 계산한다면 효과 대비 가성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내가 그 메스꺼움과 또 그 외에 또 무시무시한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르렀던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갑상선 암도 뭐 발생을 했고 급성 췌장염 같은 네. 것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드물죠. 현재까지 출시되었던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덜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먹는 식욕 억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다 보니 불면도 심하고 뭐 어쨌든 우울감도 네, 생기고. 우울감도 생기고 좀 원치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지만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뭐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라든지 막상 써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효과들도 있네 하는 그런 효과들도 지금 줄줄이 소개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가성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작용 대비 효과가 좋은 약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언급했던 위장관 증상 정도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지만 자, 일단은 입맛을 뚝 떨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체중계 눈금은 빠지겠지만 지방만 빠질까요? 근육도 수분도 빠지겠죠. 빠지고 수분도 뭐, 빠지고 근육도 네. 빠지고. 그러니까 수분 보충이나 잔해질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확 나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근감소거든요. 단백질의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인데 늘 위장관이 그득해 있는 몸에서 단백질을 먹고 싶을까요? 그러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육은요 붙이기도 힘들지만 빠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빠진 근육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결국에 주사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요요가 생겨서 이제 체중이 늘 텐데 체중이 늘어도 근육이 늘까요? 지방으로 늘겠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주변에 보면 정말 제가 왜 살을 빼려고 하는지 있는 것들이 더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이어트 미의 기준이 개개인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이 BMI 그 계산 방식이요. 네네네. 이게 19세기에 고안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건지, 당시에 어떤 뭐 외압은 없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날씬한데도 자꾸 살쪘다고 그 수치를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체중 어느 정도, BMI 방식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체중으로 비만을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의사거든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뚱뚱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낸 곳이 생명보험 회사에서 사망자들의 키와 체중을 가진 지금 얘기하는 BMI라는 이 수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망 위험이 낮았던 곳 집단이 BMI가 23에서 25 정도. 그래서 이제 BMI라는 것이 의학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단순히 체중계 눈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가 결국에 비만 관련 대사 이상이나 합병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살,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니까 BMI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지방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느냐가 더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는 체중, 허리둘레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은 건강검진을 누구나 다 하고 국가에서도 검진을 해주니까 건강검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런 수치들 검사하잖아요. 이런 수치가 참고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이거를 대사 이상 체중이라고 보고 그 벗어난 수치를 정상 수치로 돌려놓게 되는 그 체중이 나의 건강 체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을 체중으로 잡지 말고 이런 대사 이상을 확인해 보는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이 검사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하자. 이제는 체중 잊어버리세요. 체중계 눈금으로 나 5kg 뺄래 10kg 뺄래 잊어버리세요. 그럼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는 병원 가서 알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BMI 체중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혈액 검사가 필요하니까 요즘은 네.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시면 어느 병원에서나 할 수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병원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